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인승 프로토타입 비행 결과. 2. 인도네시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3.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유럽을 겨냥한 한국 무기들이 호재를 터뜨리면서 한국 무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라는 동아줄을 놓칠 수 없는 인니는 끝까지 함께하려고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니 언론들은 복자기까지 성공한 KF-21의 비행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인니 현지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CG-4호기의 시험비행 소식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독자형으로 설계된 4호기 또한 무난하게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인니의 현지 언론과 인니 밀리터리 유튜버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지 반응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 반응은 자신들의 국기가 KF-21에 각인된 것에 상당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인니 네티즌은 다른 국가가 우리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증거이며 알라신께 감사하고 인도네시아의 국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 모두들 개발에 애쓴 양국 개발진들의 헌신에 감사의 인사만 전할 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듯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니의 각종 군사 매체들 또한 KF-21의 비행시험과 관련해 KF-21 전투기 성공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KF-21은 비행시험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 반응도 대부분 비슷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사업인 KF-X가 함께 성공하길 간절히 원하고 더 나아가 다른 국가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사들은 KF-21의 강점과 앞으로 5세대 이상 전투기로 진화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열심히 자국의 업적이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밀리터리 유튜버는 현재 KF-X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상당한 성능과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업 진행에 인니도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지 반응에 KF-X 사업 초기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뉴스 기안토로도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AKF-21은 앞으로 F-22 랩터와 대등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50대의 KF-21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는데요. 현재 분담금 납부도 미루면서 KF-21 50대는 무슨 돈으로 구매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의 발언은 우리의 속을 갑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의 시험비행 소식을 전할 때마다 몇몇 시청자들께서는 KF-21 비행 영상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보고 매우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같은 영상을 보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인니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에 파견된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일전에 인니가 공군 조종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KF-21 비행시험과 관련해 인니 공군 조종사 2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며 이들이 직접 시험 비행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현재 비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KF-21의 비행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에 파견 와 있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KF-21에 탑승할지 아직 미정인 상황이며 며칠 전 KF-21 CG-4호기 최초 비행을 시행했을 때에는 비행통제실에서 비행 모습을 참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인니 조종사들이 결국 한국에 입국한 것은 시험 비행이 얼마 남지 않은 CG-5호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CG-5호기는 인니 측이 분담금 납부를 완료할 시 인니에게 인도될 KF-21 전투기입니다. 자국에게 인도될 전투기인 만큼 한국 현지에서부터 훈련을 통해 적응해놓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는 연체금 쌓이고 있는데 시제기는 계획대로 받겠다는 소리와 맞게 틀리지 않는 행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KF-21은 타이가 주관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 첨단 전투기이며 총 사업비 8조 1천억 원 중 20%를 납부하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48기를 현지 생산할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면 이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대공 교전 능력과 기본적인 비행 성능을 갖춘 KF-21 블록 1 40대 1차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1차 양산이 진행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천억의 비용을 들여 공대지 무장을 포함한 추가 무장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며 추가 무장 테스트도 무사히 종료되면 2032년까지 공대공 교전 능력은 물론이고 공대지, 공대함 교전 능력까지 갖춘 80대의 KF-21 블록2가 2차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부와 공군이 들고 있는 개발 청사진은 KF-21을 F-16 플러스급 4.5세대 세미스텔스 전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KF-21의 궁극적인 개발 목표는 4세대 전투기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미국의 F-16보다 월등한 수준의 교전 능력과 비행 성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 F-35에 버금가는 스텔스 성능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사실 공동개발국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만 사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니는 1조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8천억 원가량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불신을 안길 만한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종종 목표 달성을 위해 불신을 숨기고 신뢰를 고조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인니와의 협상 중 수출 조건 계약에서 수출 대상 국가가 자국 공군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군인 경우 해당 기체에 대한 타이틀은 수출 시장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출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며 수출 기체의 가격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더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인니의 태도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확신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언제나 미래는 가장 절박한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주변국의 위협 속에서 미래 국방의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허나 이를 이용만 하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나라가 유무인 복합 전투를 준비하면서 인간 병력에 AI 기반의 자율 무기 체계를 결합해 인명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싸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F-21을 기반으로 무인 전투기 가오리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에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말이지만 이제 와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감해졌습니다. 일각에서 이 말을 한국 문화를 비꼬는 데 사용하면서 의도가 퇴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무기체계에서만큼은 변함없이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입니다. 대한민국의 K-22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기술은 미국과 독일의 주력 전차를 누르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FA-50은 유일무이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심지어 포검 전술에 있어서는 아예 전술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홀려버린 한국 방산 기술력의 정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 그리고 기동력인데요. 특히 전차가 전장의 최전선을 자유롭게 누비려면 우수한 험지주파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력 전차가 3.5세대에 자리 잡으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험지주파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K2득표는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K2에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 현수장치 덕분입니다. 현수장치란 차체의 진동을 제어해주는 서스펜션을 말하는데요. ISU는 초고압의 유압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어떤 험지라도 K2가 기동할 수 있도록 차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해외 전차들이 긴봉 형태의 토션바를 현수장치로 채택해서 스프링의 비틀림 특성만 활용한 데 비해 K2의 ISU는 더욱 다양한 스프링 특성을 활용해서 전차의 주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ISU의 유무를 쉽게 비유하자면 스프링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과 능동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의 승차감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ISU의 장점은 단순히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뿐만이 아닌데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차고와
차체 자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포의 부양각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목통을 조준 능력과 명중률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K 무릎 꿇기로 알려진 움직임인데요. 이렇게까지 차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K2 흑표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K2에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월한 현수장치를 바탕으로 기동간 사격 시에도 명중률을 기하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ISU 방식은 일반 차량에는 시도되어 실제 운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전차 적용 방식은 대한민국의 최초인데요. 높은 하중과 고기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조차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ISU 기술을 레드백 장갑차에도 적용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는데요. 그 결과 레드백은 K21보다 더욱 육중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만점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폴란드 등 해외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뽑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급부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K2와 아주 비슷한 운명의 무기 체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FA50인데요. 최근 FA50은 미들급 경공격기로서 전 세계 밤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카이만의 특별한 제작 공정이 한몫했는데요. 이는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조차 보유하지 못한 패스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IDS 덕분입니다. 보통 항공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엄청난 공기 저항을 견뎌야 하므로 아주 미세한 조립 모차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상태로 조립됐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카이는 자동 조립 장치 패스를 이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패스의 경우 동체 결함을 컴퓨터가 확인하기 때문에 오차율이 1,000인치에 불과한데요.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무려 0.025mm에 불과할 만큼 정밀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성인의 머리카락 굵기가 0.07mm에서 0.15mm인 걸 생각하면 패스의 조립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오차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작업의 정확성은 물론 조립의 효율성도 극단적으로 높였는데요. 패스를 사용하기 전만 해도 한 명이 11일 동안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조립 작업을 이제는 고작 2월 5일이면 끝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인 LIDS도 패스 못지않게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분해와 결합을 쉽게 하고 작업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접이 아닌 리벳 고정 방식으로 결합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의 개수는 주익과 미익만 17,000개의 전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 구멍을 모두 사람이 뚫어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여 공정의 정밀성과 함께 수작업 대비 혁신에 가까운 작업 효율성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LIDS의 도입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84%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이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익숙해질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전술 체계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박살 내버렸습니다. 바로 포병 전술의 혁신을 일으킨 K10 탄약 보급 장갑차입니다. 탄약 보급 장갑차는 애초 미국이 자동화 탄약 보급 장갑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을 시도했지만 한번 포기했던 체계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K10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체계역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104발의 탄약과 504개의 장약 추진체를 적재할 수 있는 K10은 운용병의 안정성과 피탄 노출 방지, 그리고 임무 지속성과 궤도 장갑차의 험지주파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보고 포병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10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포탄 운반 수단은 트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반의 경우 그 폭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적재 과정 또한 굉장한 중노동이라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K-10의 등장 이후 트럭 적재 시간 대비 사에 불과한 30분 정도면 적재가 끝나는 것은 물론 분당 12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갑차의 높은 방어력으로 인해 생존성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물론 K9를 따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차량의 기동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의 전투지속 능력은 사실상 무한해졌는데요. 더군다나 K10은 K9와 대한민국의 우수한 포탄, 장약까지 함께하는 패키지의 실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K9를 도입하는 나라는 K10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포병 전술 체계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공병력과 방어력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디테일로 전 세계 감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독일처럼 기술력에 있어 정점을 찍은 나라일수록 이 디테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한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객관적으로 뛰어난 무기 체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판적 시선과 더불어 응원의 눈길이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K9 자주포 24대가 출고식 이후 고작 50일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직접 버선발로 마중 나온 사건은 이미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 무기체계가 도착한 그디니아 해군기지는 발트해에 면한 군항으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로만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심지어 그디니아 해군기지에는 이미 한국 무기체계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 무기체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산 무기를 맞는 폴란드 정치권의 행동은 과하다 싶을 만큼 격렬한데요. 국제관계에서 국가 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은 그 즉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배치식도 아니고 입고식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질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100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멈청난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구상 중인 역대급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현지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K2가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6기계화 사단에서 K2를 인도받자마자 민간 행사에 동원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여론이 얼마 전 국내 언론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했을 때 폴란드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부정 여론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구대천에 원수민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국 방위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폴란드가 한국의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 K2 흑표 전차는 무려 980대, K9 자주포는 648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K239 천무 다면장 로켓 288대, FA60 48대까지 포함하면 자국 무기의 양적 무위를 한국 무기체계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이 막대한 물량이 인도된 후 이에 따른 추가적인 탄약 및 부품 보급, 후속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못해도 10여 년간은 한국 무기체계가 끊임없이 폴란드로 흘러들어 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국의 방위 산업을 염려하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막대한 물량과 금액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도 물량이 현지에 배치된 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없어졌는데요. 심지어 K2가 동원된 행사에 폴란드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할 만큼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내에서
신뢰도 높고 친근감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분위기는 한국 무기 체계가 자국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K2 초도 물량은 제16기계화 사단에 투입됐는데 이곳은 칼리닝그라드 접경 지역의 최전방 사단입니다. 사단 사령부가 있는 올슈틴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고작 70km에 불과한데요. 즉 러시아를 막는 최전방의 한국산 무기체계가 도배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산이고 국산이고를 떠나서 폴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K2 극표가 선발 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 내부 여론이 도저히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인데요. 폴란드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은 이미 국민적 지지를 잃어 우크라이나로 죄다 지원해버렸고 말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도대체 언제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자신들은 가능하다며 M1A2 에이브람스를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1년은 지나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및 최초 계약일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실제 물량을 인도해버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두 팔 벌려 환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K2, K9 초도 물량 입고식에 참석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는 면서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찬사를 쏟아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종 군사 매체와 유력 외신들 또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 인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국 무기 체계로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는 폴란드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한국 무기 체계가 도입국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호의적으로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처음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자국 내 여론은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한국 무기 체계가 믿을만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애초 계획과 빠르게 K9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인도의 여론과 언론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 인도-중국 국경 분쟁에서 K9이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되자 아예 한국 무기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죽하면 K9 200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 정부도 한국 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한국 무기 체계를 극찬한 데는 폴란드에 큰 그림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도 충분한데요. 먼저 폴란드의 KF-21 개발 사업 참여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폴란드에서 열린 엠스포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가히 홍보관을 찾으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 카이에서도 폴란드 현지의 국제항공학교, FA-10 부품 공장 등을 설립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4.5세대기로 개발 중인 KF-21 블럭1은 인도네시아라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블럭2, 블럭3에서는 충분히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에서는 이미 KF-21 블럭1과 블럭2, 블럭3을 다른 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최막의 경우 인리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여지를 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PGZ는 한국의 에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지주회사인데요. 애초에 폴란드 내 방위 산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계열사만 31개가 넘습니다. 이번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도 폴란드 내에서는 PGZ를 통해 진행될 정도로 자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회장이 직접 KF-21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 곧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KF-21 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블럭2 개발부터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한국과 폴란드 간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든든한 유럽 거점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기체계의 유럽 총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KF-21은 물론이고 K2, K9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라고 특별 취급해 준 게 아니라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세이즈 포인트인데요. 한국 무기체계는 구매국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빠른 생산과 도입국 최적화 개량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폴란드는 마시마,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물류 허브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군사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를 한국의 생산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에서 폴란드용 장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부품과 소모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인 부품과 탄약 등 소모품 수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유럽 생산 기지는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무기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미 폴란드가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폴란드의 넓은 물류망을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욱 빛을 발할 텐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및 복구 사업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에 돌아갈 텐데요. 이를 냉철하게 봤을 때 막대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우회 지원을 선택한 만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장비를 지원한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유럽은 인도, 아프리카보다 더한 불모지였습니다. 서유럽은 EU와 나토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였고 동구권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종의 부혜자인 대한민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라는 우회로가 생기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라는 파트너가 생겨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방산 계약은 언론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폴란드라는 방위협력 국가를 내세워 미래의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시험대에 오르겠습니다.